네, 그래서 이제 돈과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. 그 타임즈라는 많이 들어보셨죠? 타임즈라는 미국의 잡지. 그러니까 잡지라고 하기에는 되게 전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, 거기서 행복의 과학이라는 그런 기사가 2005년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, 그 기사에서는 소득 5만 달러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일까요? 이게 2005년 기준이기도 하고 환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물가도 다르고 하긴 하지만 뭐 그냥 편하게 우리가 뭐 연봉 5천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. 그러고 그때까지는 행복과 수입이 나란히 증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난한 경우에는 돈과 행복의 관련이 크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 욕구가 충족. 예를 들면 내가 편안하게 지낼 집이 생기고 먹을 것도 어느 정도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 옷도 어느 정도 내가 사서 입고 싶은 정도로 살 수 있고 이런 의식주가 충족이 되면 돈과 행복의 상관이 낮아진다고 해요. 이것도 또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부자도 아니고 갑부 있잖아요. 돈이 엄청 많은 사람. 이 연구에서는 그 포브스지 그 갑부들만 실리는 그런 포브스지의 그 100명에게 연구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그 중에 49명이 참여를 해준 거예요. 그랬을 때 갑부와 일반 미국인의 삶의 만족 차이를 연구를 했는데 보면 재밌어요. 삶의 만족은 갑부의 경우에 4.77점, 그렇게 부자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 3.70점. 이게 7점 만점의 척도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게 7점, 안 행복한 게 1점인 거예요. 근데 갑부면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를 벗어나겠죠. 뭐 몇백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일 것 같긴 한데, 잘은 모르겠지만. 그 사람들이랑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랑 삶의 만족도가 7점 만점에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저는 되게, 약간 위안이 됐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궁금한데요. 그럼 지금까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, 그럼 이제 또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. 행복한 사람이 그럼 돈을 더 많이 버나? 그러니까 원래 행복했던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버냐 이겁니다.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당신은 유쾌합니까? 1, 2, 3, 4, 5점 중에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겠어요? 저는 아마 한 3.5? 저 스스로를 평가하면 3.5, 3.5점은 없네요. 3.5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4점. 네, 이렇게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떤 거냐면, 가장 유쾌한 학생들, 그러니까 아무래도 5점을 한 학생들이겠죠.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당신이 얼마나 유쾌합니까? 라고 질문을 해서 1, 2, 3, 4, 5점으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 한 20년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의 소득을 확인을 한 거예요. 네, 20년 정도 지나서 그랬을 때 결과는 네, 유쾌한 학생들, 5점 이렇게 표시한 학생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직업 만족도를 갖고 더 적게 회사를 실직한다고 합니다. 좋은 거죠. 회사도 계속 다니고 직업 만족도도 높고 돈도 더 많이 벌고. 그 얘기는 뭐예요? 우리가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돈도 많이 버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조금 이 연구에서 어,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. 이게 바로 그 1, 2, 3, 4, 5가 이 점수예요. 1점은 난 유쾌하지 않습니다. 체크한 친구들이고 5점은 나는 유쾌한 사람이에요. 이렇게 많이 유쾌한 체크한 사람이에요. 근데 이쪽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37살이 됐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. 37살 됐을 때 일십, 백, 천만. 이게 3만인가요? 일십, 백, 천만. 3만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? 3천, 4천, 5천, 6천. 물론 더 되겠지.
환율로 따지면 더 되겠지만.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에요. 그래서 부모님이 원래도 잘 사는데, 그러니까 금수저죠, 금수저.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로가 흑수저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? 그러면 금수저의 경우에는 유쾌하면 유쾌할수록 돈 버는 게 이렇게 상승합니다. 쭉 올라가죠. 아무래도 밑받침되는 게 있으니까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유쾌하다고 해서 돈을 더 잘 버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돼요. 그래서 결국 요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너무 유쾌한 것보다는 3, 4점 정도 유쾌한 게 더 돈을 잘 번다고 하네요. 되게 좀 의아한 결과인데,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데 유쾌한 경우에는 좀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좀 씁쓸하지만 부모님의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우리가 유쾌함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왜 유쾌한 대학생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까?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. 새로운 도전도 잘 할 수 있고 좌절을 할 때 덜 괴롭다. 그리고 유쾌함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자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잘 지낸다는 거는 아무래도 성공할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겠죠. 세 번째는 쾌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이제 받게 되는데, 그러다 보면 고용주의 높은 평가도 받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다. 이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그러면 왜 돈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?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에 따르면 돈이 어느 정도 많을 때까지는 우리의 행복에 좌우를 해요. 그죠? 돈이 너무 없어서 밥도 못 사 먹으면 불행하죠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갖추어지면 그 뒤로는 돈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막 정해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.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. 유전, 관계, 성격, 쾌락적 적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자, 봅시다. 유전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다들 유전자를 몸속에 갖고 태어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 안에는 뭐 많은 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죠. 그래서 나의 성격이라던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, 어떤 뭐가 있을까요? 아니면 뭐 외적인 것도 외모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건강 이런 것도 있겠죠. 이런 것들이 내 평생의 그 유전은 계속해서 그 안정적으로 어,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갑자기 유전이 바뀌진 않죠. 유전된 나의 특질들이. 내가 만약에 유전적으로 좀 불안한 기질이 높은 사람이다.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긴 어려워요. 그래서 이 유전이 아무래도 큰 나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이건 바꿀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돈이 미치는 영향이 네,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 유전보다는 힘이 세기가 어려운 거죠. 그다음에 성격도 유전이랑 비슷한데 뭐 만약에 되게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이런 성격인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고 뭐 외향적이고 쾌활하고 이런 성격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격도 이제 일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해서 뭐막 작은 일에도 신나지 않던 사람이 막 신나게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. 성격도 그렇고.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예요. 관계는 뭐냐? 내가 좀 그 대인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친구도 없고
애인도 없고 거의 혼자 지내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막 집에서 열심히 쇼핑몰을 막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쇼핑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막 한 달에 막 매출이 1억씩 벌리고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게 되었는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친구가 생기고 뭐 연애를 하게 되고 가족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복과 인간관계 얘기를 했지만 인간관계는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특히 그 베스트 프렌드처럼 친밀한 우정,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처럼 그 가까운 애인, 이렇게 우정이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, 이거는 사실은 돈으로 사기가 어려워요. 물론 사람들은 그것도 돈이 많으면은 뭐 연애도 더 하기 쉽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, 관계는 그냥 친구가 옆에 있다, 애인이 옆에 있다, 이게서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느냐, 요거가 이제 요거에 따라서 만족감이 다른 거잖아요. 근데 돈을 많이 준다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. 네. 잠깐 뭐 하루 이틀은 될지도 몰라도. 그렇기 때문에 예, 돈이 이제 모든 걸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돈으로 인한 행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. 네 번째는 쾌락적인 적응입니다.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,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한 오후 2시쯤에 편의점에 뭐 맛있는 거 간식 사러 나가려고 딱 집에서 나갔는데, 요새 이제 봄이라 볕이 되게 좋잖아요. 빛이, 햇볕이.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딱 나가면 눈이 부셔요. 눈이 밝은 빛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하기 전까지 눈이 부여서 앞을 잘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사물이 잘 안 보이죠. 근데 또 희한한 건 몇 분 이렇게 눈 깜빡깜빡 하면서 있으면 그 밝기에 눈이 적응을 합니다. 이 쾌락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점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뭐 마약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, 네.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걸로 시작했다가 이걸로 이제 점점 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 쾌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점점 더 센 애를 원하게 됩니다. 점점 이렇게 쾌락이 커지길 원하는 거죠. 왜냐면 내가 현재 느낀 쾌락에 적응이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뭐 12평짜리 저기 빌라에 살고 있어요. 12평짜리 빌라에. 근데 맨날 옆에 우리 동네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보면서 맨날 부러워하는 거예요. 난 저 집에 가서 하루만 살면 소원이 없겠네. 30평대는 방도 3개고 화장실도 2개고 얼마나 좋을까. 근데 30평대 가려니까 서울에서는 10억이 넘고 막 이러면서 막 꿈에만 그렸는데,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딱 간 거죠. 그러면 첫날은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을 못 자요. 너무 행복해서. 내가 드디어 내 꿈을 이뤘구나 하면서. 근데 어떻게 돼요?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? 그러면 내가 언제 12평 빌라에 살았나 싶을 정도로 30평 아파트에 사는 게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. 그냥 이미 적응한 거죠. 그 쾌락에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뭐 명품을 많이 사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사도 며칠 있으면 적응해버려요.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걸 우리가 쾌락적 쳇바퀴라고 하는데, 이 쳇바퀴에서 계속 뛰면서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열심히 뛰지만, 네, 그 더 나은 걸 느껴도 잠깐뿐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질수록 그 행복이라는 게 점점 늘다가 나중엔 이렇게 되겠죠. 네, 그게 이런 4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, 이해되시죠?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그럼 앞에 얘기대로면 우리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며칠만 행복하고 별로 안 행복해진다는 뜻이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있기도 했습니다.
여러분은 복권,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요즘에 로또 1등이 얼마인지 모르겠네. 잘 모르겠지만 한 10억쯤 되나요? 어,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과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몸에 마비가 생긴, 그래서 예전처럼 그 활동을 할 수 없고 장애가 생긴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, 그리고 사고에 희생된 사람, 그리고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일반 통제 집단,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집단.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과 일상적 즐거움을 나눠서 연구를 했어요. 그랬을 때 보면 복권 당첨자는 현재는 행복이 제일 높아요. 이 세 집단 중에. 그리고 사고 희생자는 세 집단 중에 제일 지금 행복은 낮습니다. 그리고 이들이 지각할 때 사고 희생자는 나는 과거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이렇게 크게 높게 과거의 행복을 회상을 하고, 그 로또 당첨된 사람, 복권 당첨된 사람은 3.77 정도로 회상을 합니다. 그리고 둘 다 아닌 사람은 이것도 중간 정도로 회상을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되게 낮게 좀 생각을 하네요. 그리고 미래 행복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복권 당첨자는 0.2 정도 올라갈 것이다. 일반 통제 집단은 한 0.3 정도 올라갈 것이다. 그리고 사고 희생자는 얼마예요? 한 1.4? 1.3? 그러니까 엄청 그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크죠. 네. 그리고 이제 일상적 즐거움을 보면 이거는 과거, 현재,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인데 이건 일상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느냐 이거예요.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또 다른 게 나타납니다. 일단 둘 다 해당하지 않는 통제 집단은 3.82 정도로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어요. 근데 사고 희생자는 이거보다는 다소 낮습니다. 3.48. 근데 복권 당첨자는 일상의 즐거움이 더 낮게 나타나요. 그 얘기는 복권에 당첨되면 크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행복감은 더 느끼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. 워낙 큰 자극, 너무 좋은 게 한번 딱 있었으니까 그 뒤로는 내가 좋아하던 뭐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그때 그 짜릿한 느낌을 느끼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런 복권 당첨, 이런 사고 희생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는 게 꼭 무조건 행복해지는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건 우리의 기대가 점점 상승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매년 내 소득이 1,000만 원씩 증가한다면, 만약에 지금 내가 연봉이 뭐 요즘 그 차에 초년생이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3천만 원이다. 그럼 내년에 나는 4천만 원. 2년 있으면 5천만 원. 이런 식으로 1,000만 원씩 증가한다는 거는 한 달에 내 월급이 100만 원 정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.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. 웬만한 회사는 그렇게 올려주지 않거든요. 그럼 우리 정말 행복하겠죠. 그럼 우리 뭘 하겠어요? 여러분들 매년 소득이 1,000만 원씩 증가하면 뭐 하실 거예요? 일단 집을 좀 새로 집 사야죠. 네. 좋은 집으로. 그다음에 차도 이런 걸로 멋있는 걸로 하나 바꿔주고요. 그다음에 해외여행도 럭셔리하게 가서 즐기다가 오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소득은 느는데 그만큼 나의 소비 수준도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나의 통장은 그냥 똑같이 비어 있는 거예요. 그냥 법만큼 썼으니까. 소비하는 습관은 소득을 빨리 따라잡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크게 점점 더 나의 기대는 높아지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별로 행복감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옆 사람하고 비교도 많이 합니다.
자,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, 나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, 주위의 친구들이나 뭐 TV에 나온 연예인도 좋고 뭐 아무하고도 좋은데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과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잠깐 한번 눈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. 너무 오래 하면은 기분 나빠질 수 있으니까. 네, 그 다음에는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세요. 머릿속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어떤 기분의 차이가 있나요? 느끼셨어요?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 기분이 좀 울적해지죠. 좀 답답하기도 하고. 근데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괜히 좀 마음 편안해지고, 좀 뭐랄까요? 안심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이 야구 선수들 막 연봉 몇 억씩 되잖아요. 진짜 운동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들.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진 않아요. 그냥 워낙 비현실적인 금액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몇십억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나의 기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어때요? 내가 연봉 3천인데 내 친구가 같은 전공 졸업해서 비슷한 회사 다니는데 연봉 5천이에요. 그래서 차를 새로 뽑았대. 배가 아프죠. 와, 어떻게 같은 공부하고 비슷한 규모의 회사 다니는데 걔네 회사 이번에 완전 빵 터져가지고 인센티브로 2천을 더 받은 거예요. 그러면 몇십억 받은 사람을 봤을 때는 배가 안 아픈데 연봉 2천 차이인 친구를 보고는 우울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비교라는 건 사람을 참 기분을 좋게도 만들어주지만 기분을 참 나쁘게도 만들어주는 거구나.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재능이나 성격적인 자질, 그래서 내가 동경하는 사람, 롤모델을 봤을 때는 상향 비교를 하는 게 좋아요. 그럼 상향 비교는 나보다 더 나은 걸 보고 비교한다는 뜻인데, 이렇게 롤모델을 봤을 때는 상향 비교를 해야 내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. 근데 이제 하향 비교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. 언제냐면 어떤 내가 힘들고 안 좋은 사건을 겪었을 때 또는 돈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는 하향 비교를 하는 게 나아요. 부정적인 사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다리가 인대가 늘어나서 막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짜증 나는데 어느 날 TV를 봤더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마비돼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의 처지를 비교하니까 조금은 나는 다행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물질이라는 거는 내가 부자랑 나를 지금 비교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더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